예, 안녕하세요. 소개를 정말 멋있게 해주셔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흥시 오는 길 생각보다 조금 더 멀었는데 아주 멋진 곳에 시청이 위치해 있더라고요. 마음이 착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 저는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강좌가 연속 강좌가 계속 쭉 진행이 되는 속에서 보면은 다들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스웨덴에 대해서 전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오늘 저의 강의는 저는 강의가 전업인 사람이 아니어서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가 스웨덴을 갔다 와서 들려주는 얘기 또는 동생이나, 언니일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언니가 들려주는 얘기, 이렇게 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부담 없이 다른 강의와 다르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리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마음으로 스웨덴에 갔었는지 그 얘기를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스웨덴 얘기를 해드리면은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뭐 경력으로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뭔가 좀 화려해 보이는데요. 17대 국회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7, 18대 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원실에서 일을 해서 8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일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일하는 모시고 계신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가 재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겸임 상임위도 예결산 특별위원회라던가 여성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학교폭력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을 겸임해서 일하면서 주로 복지와 관련된 일들을 했었고요. 그렇게 한 10년 동안 이제 내년이면 딱 10년 차가 되는데 그렇게 진보 정당에서만 당을 옮기지 않고 2004년부터 쭉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장수 보좌관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저희 이 진보 정당에서는 2004년부터 일해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거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농사 지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보좌관 하기 전에는 제가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안 보이죠? 그것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북 김제에 내려가서 8년 동안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결혼해서 남편은 좀 일찍 내려가서 10년 정도 농사를 지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동안 전북 김제가 평야지대라서요. 그러니까 온갖 농사는 저희가 다 지어봤습니다. 쌀 농사부터 시작해서 하우스 농사도 짓고 뭐 감자 농사 제일 많이 지었고요. 그렇게 농사를 8년 짓고 사는데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처음 들어가던 해부터 해서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고 나서도 서치라이트 켜놓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뭐 못할 게 뭐냐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도 잘 살게 그냥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닌데 뭘 더 아주 거대하게 아주 부자로 사는 거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 정도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해가 갈수록 빚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다음에는 농사 규모를 더 크게 하고 근데 더 크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빚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농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진 그런 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에 뭐 정치적인 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FTA 협정을 맺는다는 그런 얘기가 들렸던 게 2004년도였고요. 그때 그것까지 맺어지면은 도저히 농사지어서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뭔가 좀 우리가 사는 게 바뀌지 않을까. 농사져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처음 정당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2004년도에 처음으로 그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10명이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될 거라고는. 그래서 처음 당선이 됐고 그중에 농민 의원이 2분이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강기갑 의원님이란 분하고 현혜자 의원님이라는 여성 농민 의원이 계셨는데, 농사짓던 분들이 의원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농사짓는 보좌관도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좀 올라와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다가 저희 남편은 강기갑 의원실 보좌관으로 가고 저는 그때 현혜자 의원실 보좌관으로 올라와서 2004년도부터 보좌관 일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보건복지 일을 맡게 된 것은, 저희가 사실은 농민 출신이니까 농해 수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강기갑 의원님이 이미 농해 수위를 하고 계셔가지고 현혜자 의원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임위를 하는 게 좋을까 했더니, 현혜자 의원님은 제주도 출신의 여성농민이신데 제일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책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논을 하면서 그러면 보건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 속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보건복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현혜자 의원이 그때 당시에 299명 중에 재산 순위가 최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이해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17, 18대를 딱 보내고 나니까 사실 18대 말에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보내주시는 그 해외 연수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가 1년에 딱 1명만 저희한테는 그게 해당 사항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를 쭉 하면서 사실 그 곳에서는 뭐 하나하나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에 굉장히 급급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해 가면서, 그렇다고 자칫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삶에 너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 속에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내가 큰 그림 속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하면서 좀 대안이 담겨져 있는 얘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건복지를 이런 식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저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하나 뭔가를 대응하면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또 그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속에서도 이 조금만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이. 근데 그래서 그런 나라의 모습은 어떤 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죠. 제가 애도 3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지금은 7살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 보좌관 일이라는 게 사실 퇴근 시간이 없는 일이에요. 출근 시간만 있고 9시에 출근을 하면은 뭐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3, 4일씩 집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밤새고 일하고 보통 12시 이렇게 퇴근을 하고 뭐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제가 농가부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잘 갚아지지 않는 거예요. 서울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우리보다 그것을 더 먼저 고민하고 뭔가 제도화 해놓은 나라에서 이걸 배워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연수 대상자가 됐어? 그럼 나는 무조건 스웨덴이야. 이 나라 가가지고 뭔가 좀 보고 와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연수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저희가 6명이 같이 갔었는데요. 저만 사실 대상자였고 나머지 5명은 그런 대상자가 아니어서 다 자비로
그 대출도 받고 적금도 깨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었고, 저도 물론 그 연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자비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머무는 기간 동안에 뭐 관광을 하거나 어딜 돌아보거나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열흘 동안을 스웨덴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 때문에 사실 여기 와서 강의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갔다 온 열흘간의 기록을 가지고 낸 책이 이 복지국가 여행기 스웨덴을 가다입니다. 이 책을 제가 딱 내고 나서 이 책을 받아본 지인들의 반응이 다 똑같으세요. 어쩜 그렇게 다 똑같으신지 처음에 보고 책을 냈어? 그 바쁜데? 아니 언제 책을,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아니 그래서 언제 갔다 왔어? 그럼 2010년 12월에 그러면 책이 이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딱 2년이 됐잖아요. 좀 됐네. 뭐 이런 반응이고,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똑같이 얼마나 다녀왔어? 이거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흘 그러면 아니 10일? 정말 10일을 다녀와서 책을 한 권 냈다고? 이런 반응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책을 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1년 살다 온지 알고, 내지는 뭐 한 6개월 유학, 적어도 한 달은 머물다 와서 책을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열흘 맞습니다. 그것도 앞뒤에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시간 다 포함해서 열흘입니다. 거기에 머문 시간은 그러면은 일주일인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책이 또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인데 주로 사회과학 서적을 내는 곳이에요. 저희 신필규 선생님 책도 그곳에서 나온 무거운 책을 내는 곳에서 이 책이 나온 건데,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떻게 열흘을 갔다 와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겠죠. 제가 선생님께서는 23년을 살다 오셨는데 일주일 갔다 와서 책 한 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어떻게 책을 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첫 번째는 이거를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일주일을 하루에 2곳, 3곳, 4곳을 정말 열심히 돌아다녀서 열심히 만났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그 인터뷰한 스웨덴의 내용을 가지고 쓴 거여서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녀온 기간은 일주일이었지만 사실 가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6명 연수팀을 꾸려서 스웨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 머무는 시간이 짧은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해서 교수님 모셔서 세미나도 하고, 마침 스웨덴에 계시는 저희 한인 교수님이 계신데 이 최현혁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모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고, 저희가 이 연수지를 저희가 직접 다 섭외를 했었어요. 3인당도 섭외를 하고 복지 지방자치단체도 섭외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메일로 그거를 섭외를 하다 보니까 공문 같은 거를 보내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왜 만나려고 한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 이거를 보내드리려니까는 저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해외를 나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스웨덴 갔던 게 2번째예요. 딱 유럽은 처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다 신기한 거죠. 다 그게 기록이 되는 거고, 올해 이렇게 자주 나가신 분들은 게 다 비슷비슷해 보일 텐데, 저는 스웨덴 모든 게 다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스웨덴에 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가 복지국가 하면은 그냥 바로 스웨덴을 딱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스웨덴도 이제 복지국가 하다가 좀 어려워졌대, 이런 얘기가 들리고, 언론에서도 특히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서는 심심치 않게 스웨덴도 이제 복지를 좀 그것만 가지고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축소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니, 복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스웨덴은 여전히 복지국가 이상향처럼 생각이 되는 면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스웨덴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야? 이것도 너무 궁금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스웨덴의 대표적인 기업이 볼보나 사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됐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스웨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유럽에서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간다고 얘기도 나오고, 게다가 저희가 가기 직전에 저희가 가장 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됐을 때에는 3인당이 오랫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갖추는 게 가능했는데 3인당이 선거에서 2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게 한 번은 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가기 직전에 선거에서 또 한 번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이루었던 3인당이라는 당도 쇠락하고 있나? 쇠퇴하고 있나? 그러면은 복지국가도 이제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가서 방문했던 곳들이 스웨덴의 국회라고 하는 리스다, 3인당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에로라고 하는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도 방문을 했었고, 노동조합만 만나면은 한쪽 의견만 듣게 될 것 같아서 스웨덴 경영자 총연합이라고 우리나라의 경총이나 정경련하고 비슷한 그곳도 방문을 했었고요. 또 지금 이따 말씀드릴 지방자치단체 갔었고, 장애인 기업의 대표적인 사마리라는 곳 갔었고, 그 다음에 현장 단체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곳들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복지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의원을 만나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는 현장 사람들까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스웨덴에 대해 들어가서 스웨덴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웨덴의 풍경이에요. 자,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 지방의회와 장애인 단체 두 곳 갔던 얘기, 현장 다녔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 단체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원하고 만났습니다. 그곳의 지방의원과 그 다음에 그 의원이 3인당 소속 의원이었는데 그 지역 3인당의 총책임자인 비서, 이 두 분하고 같이 저희가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연수 일정을 빡빡하게 잡다 보니까는 그 모든 연수 일정이 스톡홀름 안에서만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동 시간도 가장 짧은 동선으로 해서 거의 뛰어다니면서 점심도 샌드위치 같은 거를 먹고 한 20분 정도에 빨리 먹고 뛰어가고 이렇게 연수 일정을 보냈었는데, 후딩헤라는 코뮌을 방문을 했는데 이곳은 스웨덴의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스톡홀름의 외곽, 스톡홀름 안에 있는 곳이 아니어서 여기를 갈 때는 굉장히 설레었어요. 스톡홀름의 바깥으로 나간다. 겨우 지하철로 해서 지하철 아니 전철로 해서 5정거장밖에 안 가는 거였는데도 굉장히 설레더라고. 풍경도 다르고 눈도 많이 와 있는 그 겨울 설경을 보면서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곳은 후딩헤라는 지역입니다. 스웨덴의 행정구역은 우리가 이제 시도 정도에 해당되는 렌이라고 하는 주가 있고, 그 다음에 꼬뮌이라고 하는 시정촌, 이거는 시군 정도에 해당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방문한 곳은 후딩헤 꼬뮌입니다. 스웨덴에는 한 290개 정도의 꼬뮌하고 21개 정도의 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 렌당 평균적으로 한 13.8개 정도의 꼬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230개 정도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 자체로 보면은 약간 비슷해 보이는데 인구수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국토 면적도 차이가 나지만 꼬뮌 단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꼬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보건, 위생, 의료, 사회보장, 문화, 도로교통, 상하수도, 소방,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관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뮌에는 꼬뮌의회, 의회 조직인 꼬뮌위원회, 그리고 이를 보좌하는 꼬뮌행정사무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렌하고 꼬뮌하고 인구 숫자가 굉장히 그 안에서 차이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블랭킹 렌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아주 작은 렌인데 15만 명 정도이고,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렌은 200만 명에 이르는 정도로 이게 격차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했던 후딩에 꼬뮌 가기 전에 스톡홀름 렌 안에 있는 스톡홀름 꼬뮌 같은 경우는 인구가 81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작은 꼬뮌인 비우르훌름이라는 꼬뮌은 인구가 2,50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게 인구 숫자에 따라서 의원 숫자가 확 달라지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비례해가지고 구성을 하긴 하지만 이게 법에서 엄격하게 뭔가를 정하고 있는데,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그 꼬뮌에 81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의원 숫자는 101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비우르훌름 같은 경우는 인구가 2,500명인데 의원 숫자는 31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이 비우르훌름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고 줄여달라고 요구를 계속 한답니다. 근데 이게 법에 결정이 돼 있는 거여서 함부로 조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대요. 논의해보자. 계속 논의해보자.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법을 개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속전속결로 확 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타당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의원 숫자를 지역 주민이 원하고 비례도 맞지 않는지 줄여달라고 하는데도 논의해보자. 법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니 계속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최선의 합의점을 논의를 통해서 찾아가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오래 서로 논의해서 합의점을 받는 게 좀 내재화돼 있고 습성화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후딩의 꼬뮌 같은 경우는 스웨덴에서도 좀 큰 꼬뮌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인구는 한 7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의원이 61명. 아까 비우르훌름 같은 경우는 인구수 2,500명에 의원수 31명인데 여기는 7만 5천 명이 사는데 61명의 의원이 있는 이런 거죠.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저희가 만난 의원님은 에밀 획베리 의원님이랑 기초의원이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리스탁 가서 국회의원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이 기초의원님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너무 굉장히 생각보다 젊으세요. 아주 젊은 멋진, 이분은 남성 의원이셨는데, 그러니까 옷도 굉장히 캐주얼하게 입고 있으세요. 와이셔츠에다 청바지 차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서 저희가 왔을 때에도 누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맞으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의원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가서 커피 대접하면서 같이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런 인상을 받고, 의원님은, 꼬뮌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물었더니 이분 그냥 바로 거기서 나온 말이 꼬뮌 의원은 보통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 다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꼬뮌이라는 이 단어가 작은 주민 공동체 이런 데서 어원이 시작이 됐대요. 그 꼬뮌의 의원이니까 작은 주민 공동체의 주민 대표인 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의원을 하시나요? 물었는데 의원님 위해서 보통 사람이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느낌이 굉장히 또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하고, 그래 우리도 보통 사람이 하시긴 하시는데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는 느낌이 잘 안 들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에밀 획베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직업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의 직업은 재무부 소속의 법률 고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하신 변호사나 뭐 이런 쪽에 활동을 하시던 분이 의원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시냐고 여쭸더니 이분 말씀이 많은 의원들이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각자 어떤 직업들이 있냐, 그러니까 다 각자 다르다.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원이 되시고 또 그런 의원 활동을 자기 직업을 수행을 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업적으로 기초 의원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직업을 좀 휴직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에 따르면 여가 시간에 의회 활동을 한다.
남는 시간에 와서 회의도 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은 그 단어 자체는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여가 시간에 하신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급여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얼마를 받으세요? 여쭤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 의원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의 수당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의정활동을 몇 프로를 하느냐, 10%를 할애해서 하는지 100% 전업적으로 휴직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당연히 급여에 대한 수당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사실은 그래서 얼마를 의원님은 받으세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그렇게도 못 묻겠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만 다 이렇게 간직을 하고 이런 구조로 여기는 의정활동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선거가 같은 날에 이루어지고 4년의 임기도 같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후딩해를 방문했으니까 후딩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그게 정당이 구성돼 있고 지방정부의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 61명의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정당은 10개 정당이나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양당 구조가 굉장히 딱 이렇게 고착화돼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이 당시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후딩해 지역 같은 경우는 우파연합이 집권을 하고 있는 집권당이었습니다. 그 우파연합이 뭐 보수당, 자유당, 중앙당 이런 당들인데 한 34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3인당이 포함된 그 좌파연합 같은 경우는 한 23석 요 정도 돼 있고, 여기에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지역당하고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거기가 한 2석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런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다양한 정당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은 어떤 걸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었습니다. 근데 스웨덴의 정당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 10개 정당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는 참 재밌고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좀 독특했던 거는 스웨덴 민주당이라는 당이었어요. 근데 이때 의회에 처음 진출을 한 당이라는데 여기는 구호 자체가 선거 때 나왔던 게 이민자를 추방하자 이런 구호를 내걸고 나왔던 아주 극우 보수적인 그런 정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슬림 인구의 증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의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보냈던 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 과정이 좀 독특한데요. 그 선거 광고를 내보냈는데 부르카를 입은 그 아랍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커튼처럼 치고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거를 입은 여성이 이 스웨덴 사람을 제치고 급여를 받으러 가는 그런 선거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 광고가 문제가 있다, 방송국에서. 그러면서 이 광고를 우리는 이대로 내보낼 수가 없다, 이거는 차별적인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국에서 그걸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광고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아니 이거는 부당한 검열을 한 거다, 방송국이 당에서 만든 그런 선거 광고를 왜 방송국이 마음대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 당이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회까지 진출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도 한 석인가 2석인가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존중하는 다양성의 깊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다도 훨씬 더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 그 깊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보수 우익에 대해서만도 다양성이라고 존중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포용의 깊이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전에는 3인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왔던 그런 정당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우파의 정당들로. 그게 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펴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게 저희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여쭤봤습니다. 세금 제도나 이런 거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세금이 넘어갔네요. 지방세하고 이제 국세하고 보통 다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급여 생활자한테 부과하는 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의 31% 정도를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 24%를 기초가 가져가고 7%를 광역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자기의 자율성과 재정을 직접 걷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딩의 그 꼬문 의원님한테 여쭤본 거죠. 31%의 지방세를 지금까지 그렇게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림살이를 했는데 우파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세율 조정도 여기서는 꼬문에서 직접 한대요. 그래서 뭔가 거기는 세금을 적게 걷고자 하는 곳 아니냐.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느냐. 세율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 의원님 답변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세금 정책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바뀌었다고 하는 비율이 예전에 30%를 걷었다라고 한다면은 30.01% 또는 29.99% 이런 식의 아주 미미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정도로 바뀌어도 약간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정부 수입은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세율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업수당이나 병가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게 줄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이 굉장히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세입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80대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80%를 가져가고 지방정부가 20% 이 정도인데 세출에 있어서는 이게 뒤집힙니다. 60대 40 정도로. 그러니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적게 걷어서 써야 될 곳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 스웨덴의 꼬뮌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거둔 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재원도 스스로 확보가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결정 자체도 꼬뮌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도 그런데 우파연합이 집권한 다음에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사회서비스 민영화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는 좀 어떠냐. 지금까지는 스웨덴의 사회서비스가 다 공공 영역에서 했었는데 민영화하게 되면은 이건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서비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면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높은 수준으로 사회복지가 운영되어야 된다.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다. 이 원칙 속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민간기업한테 우파 정권이 들어와서 일부를 운영하게 해주긴 한다. 그게 열리긴 열렸다. 그런데 그게 뭐 큰 타격이 있진 않다.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꼬뮌에서 궁극적으로 다 책임을 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과 감시를 잘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지 민간 영역이 들어왔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을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나라가 오랫동안 공공에 의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이 이거를 보장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에 대한 염려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공공이 딱 뒷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는 민간 영역이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꼬뮌에서 우리가 책임질게 라는 자신감이 엿보였었습니다.
부럽죠. 이 정부가 제공하는 것 자체도 뭐 특별 업무, 기본 업무, 시민의 권리에 대한 업무 이런 식으로 뭐 굳이 구분하자면 말을 할 수 있는데, 시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이거는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분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그거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시민을 그러니까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고,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도 그거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해서 그거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사실 우리 민간 기업이 들어오면은 이게 공공 영역하고 달라서 민간은 그래도 뭔가 이윤을 좀 남기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파열구가 거기서도 발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게 걱정이 좀 됐었는데, 뭐 스웨덴까지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약간 걱정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스웨덴은 공공의 기반이 튼튼하니까 민간이 어떻게 들어오더라도 그거 자체가 위협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가기 직전에 선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선거 때 3인당 비서도 같이 저희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선거 때 공약은 뭘 내놓으셨나요? 해서 멋진 공약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볼까 하고 했더니, 그분이 그 당 비서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대답을 약간 망설이시더라고요. 네, 물어서 아니 공약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좀 소개해줘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꼬면의 모든 분야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에 대한 공약을 다 내놨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중에 뭘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셔서 아니 그래도 좀 특징적인 거를 말씀을 해주십사 했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이렇게 그룹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담당하는 그 그룹의 규모를 좀 더 작게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학교 선생님 숫자를 더 늘리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꼬면의 업무인 거예요.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숫자를 더 늘려서 선생님들이 더 밀도 있는 수업을 하게 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꼬면에서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복지사하고 상담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공급해주는 구조인데, 그게 75세가 되면은 그런 상담 과정 하지 말자. 75세 된 노인분이 뭔가를 요청을 하면은 그냥 그거 다 바로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바꾸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굉장히 특별한 재밌는 공약 중에 하나는, 스웨덴은 16세가 되면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대, 아르바이트를. 근데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한테 일자리를 구해주자. 이것도 이 꼬문에 나왔던 쪽의 공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대구 나가지고 꼬문에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를 공약을 했으니까 그거를 구하러 다니셨대요. 그 전에 여름에. 그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보통 공원에서 잔디 깎는 일 같은 거 하고, 또 뭐 민간 업체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같은 그런 심부름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더 따내기 위해서 민간 있는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청소년들 아르바이트를 조금 더 늘려달라, 뭐가 없냐, 이거를 같이 의원님이 돌아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의원이 이런 공약을 내놓고 그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간 기업을 만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그런 의원의 모습, 이거 참 어쩐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지방의회 모습 이거 참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과정 속에서는 스웨덴이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강하고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정부가 하는, 아까도 여러 가지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할과 권한을 말하는 이 의원과 3인당 비서의 얘기가 정말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말 표현 자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역할과 권한이 정말 많다.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자체가 우리한테 부여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을 지방정부가 집행한다. 그러니까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소집되는데 거기서 지방정부 행정에 적용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도 짜고 세율도 정하고 어디부터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거를 다 이어갈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 국민에서 다 알아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거고 굉장히 자유롭게 시정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해나가는 의정을 펼치는 거는 재정권이나 인사권이 중앙정부가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반쪽짜리 자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었던 것이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발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갔던 이곳에서 방문을 했던 곳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후딩해 지역에 가서 의원님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3곳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제가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 한 군데를 갔었고,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이용시설 한 군데를 갔었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 시설만 가는 게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레저타임 센터라는 곳, 요렇게 3곳을 후딩해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 말씀을 다른 강의에서 들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방문했던 곳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그 노인들한테 서비스를 우리나라에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기관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노인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갔었는데, 이곳에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도 노인이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여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도 노인분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 기준이긴 한데 한 16% 정도의 예산이 노인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연금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은 노인분들이 한 5분의 1 정도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고, 예산의 GDP 대비해서 16% 정도 쓰고 있으니까 2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인구와 비례된 그런 예산이 노인분들한테 지급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 예산,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수입 중에서도 85%가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굉장히 많은 재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 중에서도 그 민간 영역 다 합친 거고 공공지출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였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에 쓰는 돈이 노인 말고 전체 다 합쳐서는 한 30% 정도 되니까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속에서는 근간은 우리나라의 과세율은 한 30% 정도인데 스웨덴은 한 50% 정도 되는 그런 과세율의 차이가 복지 지출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노인들한테 가는 재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그 노인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결정을 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기관을 방문을 했던 건데요. 가서 저쪽에 있는 그 사진 보시면은 여기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라서 직원들이 상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견 근무를 나가 있고 그곳에 시설장하고 이제 코디네이터 하시는 몇 분들이 계시는 상황에서 말씀들을 나누었던 건데, 저곳은 뭐냐면은 직원분들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휴게실 같은 거를 굉장히 좋은 곳에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 서비스 기관 안에서. 그러니까 저기가
소파도 있고 오디오 시스템도 돼 있고 굉장히 따뜻하고 차 마실 수 있고 간식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갖춰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런 게 소개를 안 해주셨는데도 저게 눈에 그냥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서비스 파견 기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한테 집에 가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이게 대민 서비스는 그렇잖아요.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상태일 때 가서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휴게실 하나에서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굉장히 추웠는데 저것은 가장 사무실에서 좋은 공간을 가장 잘 꾸며놓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곳, 이런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에서 일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인본주의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자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줬을 때 좋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이런 게 이 안에 깔려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노인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단계 구분이 1, 2, 3, 4, 5가 서비스가 다 뭔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낮은 단계인데 청소나 세탁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제공하는 게 1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5단계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노인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경우, 요렇게 구분이 돼서 단계별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단계에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의 판단 기준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거는 그분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가죠?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저희가 그 개념을 바꾸는 거에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등급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등급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다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뭔가 조사를 통해서 이분은 요 등급에 해당하니까 요 서비스만 딱 공급을 해야 돼 라고 결정이 돼 있는 구조 속에서 서비스가 제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게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분이 어떤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느냐, 이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에서 개념을 이렇게 바꿔야지만 사람 중심의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인본주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고, 서비스 자체는 제공받는 사람의 필요, 여기에 근거해서 들어간다라는 것이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했던 곳은 노인복지시설인데요. 이것은 이름이 어렵습니다. 셰달렌스 엘드레보엔데라는 곳인데, 이곳은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곳에, 아까는 서비스 파견 기간이었고 여기는 생활시설 같은 거예요. 근데 생활시설 그곳에 계속 24시간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만 24시간 계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노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데이케어로 해서 낮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가시는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이용시설인데요. 저희가 후딩의 지역도 인구는 많으나 그 소재지라고 하나 그 후딩에 꼬면이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어요. 뭐 아파트도 있고 건물들이 있긴 한데, 그곳에 가서 아까 제가 서비스 기간을 갔다가 이곳을 가는데 기차역 근처였는데 걸어가는데 저희는 스웨덴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상가들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데 이 스웨덴어를 모르니까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냥 동네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노인분들이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그곳에 찾아가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생활시설이 위치해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내가 없으면 그 입구가 어딘지 상가들하고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한 그런 건물이었다는 거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한 번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여기 가기 직전에 제 후배가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하려고 상가들을 다 알아보고 다니는데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멀리 있는 생활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어야 되는데 상가를 겨우 계약까지 다 갔는데 저희가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얘기하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다 얘기를 하면은 주인들이 계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시내에서. 그래서 그 센터 사무실을 얻는데 몇 번을 계약금까지 냈다가 취소되고 이런 과정들을 얘기를 여기 가기 직전에 제가 듣고 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성이 중요한데 가장 가까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도 사실 생활 속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 장애인 센터가 들어오는 게 그 상가에 무슨 피해가 있다고 그런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도 그걸 기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인식 개선이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여기 가서 바로 마을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을 보면서도 정말 이런 곳은 동네 가까이에 있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분들이 96명이 생활하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86명이 분이 매일매일 케어가 필요한 24시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은 동네 계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거기 와서 식사도 하시고 게임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늘어날 때도 있고 뭐 적게 이용하실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86분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필요하면은 벨만 누르면은 간호사나 인력이 바로 가가지고 케어를 하는 그렇게 다 한 분이 한 방을 쓰시고 계시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이것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될 게 참 많은데 이용시설 그런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는 저 충남의 꽃동네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외부, 그러니까 충남 분들이 아닌 외부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데 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나가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그 지역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조율을 바꿔줄 수 없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어디 강원도에 있는 생활시설로 가기도 하고 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뒤섞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기에 생활하시던 분들이 이곳에 와서 힘들 때, 그러니까 케어가 필요할 때 와서 계신다라고 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계시는 거다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 내가 평생 살아온 지역인데 그곳에서 있어야지 마음도 편하고 더 안정감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치매가 아주 심각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다 근처에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같은 동네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관에서 어떤 증세에 따라서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뭐 어떤 치매 이런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기관이 분리돼 있어서 그 사람의 증상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죠. 그 사람의 나타나는 증세와 상관없이 이 복지시설이 있다 그러면은 그 노인복지시설 안에서 여러 가지 케어가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증상이 여러 가지가 다 다르시대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계시던 분들이니까 거기서 케어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이것도 사람의 기관의 서비스가 맞춰지는 그런 체제인 거죠. 이 시설에는 86명이 생활하시는데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5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 노동자가 25명. 그러니까 80여 분이 일을 하고 있는 거의 1:1 케어가 가능한 굉장히 큰 기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게 일하는 분들의 시간제 같은 분들은 시간제로 와서 일을 하시는 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고용이 되지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요거 변동이 있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은 여기까지 설명을 막 들으니까 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급여는 얼마나 받으시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갔을 때 저희가 이 꼬뮌에 계시는 요 담당 직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시설장이 살짝 급여 말씀하시는데 약간 망설이면서 그 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되나요? 여쭤보니까 그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급여 수준이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도 좀 낮은 편이라고 망설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서비스 분야의 임금이 좀 낮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얼마 받으시는데요? 그랬더니 한 17,500크로나에서 23,000크로나 우리 돈으로 하면은 계산하면 290만 원에서 한 380만 원 정도 이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낮은 임금 수준이라고 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 자체가 스웨덴이 고임금인 나라여서 이 정도면은 낮은 임금이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임금 자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데 여기는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여서 교육도 의료도 다 무상이니까 굉장히 살기에 어렵진 않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이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산을 1인당 전체 규모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로 나누면은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규모를 좀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그랬더니 1인당 그 전체 예산을 나누면은 하루에 한 25만 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냐 그랬더니 역시 지방세 수입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모자른 경우가 별로 없었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이런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 여쭤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그거를 다 제공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서 만약에 노인 쪽에서 예산이 모자라지면은 아동이나 다른 복지 분야에서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갖다가 쓰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모자르면은 전체 꼬뮌 재정을 놓고 그럼 좀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르면은 그 다음에는 국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고도 예산이 모자라면은 세금에 대해서 이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사실은 순차적인 거지 실제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늘 예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제도를 확장하고 싶고 뭔가 서비스를 더 늘리고 싶고 그래도 예산의 제약에 늘 이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수요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한다면 예산을 가지고 크게 모자르거나 뭔가 변동을 크게 둘 일은 많이 생기지 않겠구나. 근데 우리는 예산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사람의 규모를 정하고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니까 이게 늘 어려움을 겪는데 일단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 속에서 그것을 어떤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이 외관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시설도 요즘 지은 데들은 굉장히 잘 돼 있는 데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웨덴이 건물 자체를 그렇게 다른 건물들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것도 몇십 년 된 것들을 다시 재건축하는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들이
아주 훌륭한 현대식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아주 보기에 적어도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다 그랬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도 뭐 따뜻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안에 돌아다니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엘리베이터라던가 건물 뭐 문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그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생활자분들이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국인 방문객들한테 거기 와서 나도 왜 사진 좀 찍고 가라고, 왜 나랑 같이 사진을 안 찍냐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고 거기에 있는 뭐 옆에 놓여있는 인형이나 사진 같은 거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노인분들이 외로워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표정에서나 드러나는 거에서 행복하시구나 이런 느낌은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근원은 뭘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딱히 뭐 왜 행복해 보이는지를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약간 편견 같은 게 있었던 게, 왠지 서양의 노인분들은 그 가족 관계가 이렇게 딱 저희처럼 가족 공동체에 밀접함이 없으니까 노년이 외로우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좀 쓸쓸하게 지내지 않으실까? 약간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가서 뵈니까 같이 노인분들이 모여있는 속에서 그렇게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 그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게 굉장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보장을 해준다면 가족관계가 이렇게 파탄날 일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노인분들이 특히 생활이 어렵고 가난할수록 그 부양의 문제를 가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노인분들이 사는 그 노후 생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보장이 돼 있다면 가족관계가 훨씬 더 평온하고 그렇게 파탄날 일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분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면서 들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사진 같이 찍고 가자고 하셨던 거고, 저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말씀도 나누고 뜨개질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했던 거는 청소년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레저타임 센터라는 곳이었는데, 이것도 후딩해 지역에서 노인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쭉 길을 걸어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그냥 바로 그 상가하고 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레저타임 센터는 저희가 좀 걸어갔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그 타운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외곽에 외떨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마을 끝에 벌판 정도에 있었는데, 이게 아마 청소년들의 자신만의 어떤 문화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너희들은 좀 외곽에 가 있어도 괜찮지 않아? 뭐 이런 게 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걸어가면서 할 정도로 굉장히 외곽에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후딩해 지역에 이런 레저타임 센터가 모두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4개가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음악 특화 기관인데요. 그 중에 4개가 음악 특화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곳에 있는 레저타임 센터에서는 34개나 되는 청소년 음악 밴드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3세부터 18세가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이 음악 밴드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하는데 청소년들 이용 숫자는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이 콘서트를 열면은 그 안에 수용 인원이 한 4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간이
건물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단독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저런 콘서트 홀이 있는 거예요. 그 1층에. 그러니까 웬만한 소극장보다도 시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음향시설, 조명시설 같은 것도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저희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이 콘서트 홀로 가기 전에는 거기에 뭐 스낵바 같은 거 있으면서 테이블들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거기를 지나서 가면은 저런 공간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옆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믹싱할 수 있는 녹음도 하고 밴드 연습할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거에 저희는 여기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갔던 곳이었거든요. 노인복지시설을 갔을 때는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는데 여기는 레저타임 센터가 뭐야? 그냥 뭐 저희 지역아동센터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시설 자체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마련했다는 거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곳에 저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믹싱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고 오디오 레코딩 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고 그 개인 연습실이 다 있어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 밴드들이 34개나 되는 밴드들이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자기 음반 녹음도 하고 저 소극장에서 발표도 하고 이런 게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용료도 놀라웠는데요. 이용료는 무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밴드로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개인 연습실은 돈을 좀 낸대요. 근데 그 비용이 밴드당 주 1회 5시간 이용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 달에 6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개인 비용이 아니고요. 밴드당. 이곳에 일하는 분들은 직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홀은 이렇게 넓은데 다 와서 그런 연습하고 밴드별로 움직이고 동아리 활동을 주로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정규직 직원은 5명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시간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시간제로 고용한다고 여기도 시간제로 고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제 노동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할 때 늘 앞에 단서가 붙는 게 필요한 경우, 꼭 그 시간에 필요할 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게 문제인데 여기는 꼭 거기에 맞춰서 정규직이 있고 그것을 보완하는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레저타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5시부터 10시 그리고 주말에는 5시부터 야간 12시까지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간에 문을 여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이 뭔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게 직원 근무 시간에 주로 문을 열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확장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시간에 개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것도 청소년들이라는 그 연령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때 문을 여는 이런 여기도 인본주의가 역시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기업 방문했던 곳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 기업 3알이라는 곳은 사실 복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장애인 정책을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꼭 배워보고 싶은 그런 기업체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꼭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3알을 넣었었고 이 3알에서 그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3알의 기업체에 계신 분의 말씀만 들으면은 또 약간 착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운영하는 작업장도 가보자 해가지고 두 곳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3알이라는 기업 자체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스웨덴에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목적, 그걸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자아발전을 도모한다. 이것이 목표인 기업입니다. 그런 목표인 기업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좀 놀랄 일이죠. 근데 이 3알의 소유자는 그래서 스웨덴 정부여서 총체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데
이 운영은 약간 민간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개념이 이렇게 딱 와닿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보아왔던 회사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경영 방식은 자율이에요. 자율성이 다 보장되는데 국가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체가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정부가 제시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반드시 일정 수의 장애인을 고용해라. 그리고 고용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의 훈련된 장애인들을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시켜라.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40% 이상 고용을 해라. 중증이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 장애하고 복합적인 장애 이런 게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적자 보지 않게 재정 균형을 이뤄라. 이게 국가의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웨덴 사회에서 달성하기 쉬운 목표인지 어려운 목표인지 이거는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구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게 아닌가. 정부가 기업체에 요구할 때 그래 이 정도를 요구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3할에서 공개했던 이쪽에서 그래서 당신네들은 그것을 제대로 다 달성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최근에 있는 통계가 좀 2006년도 거라 오래된 거긴 한데 자기네는 44%의 중증장애인을 고용을 했었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그 전환율이 5.25%였다. 5% 이상 이루라 그랬는데 그 이상을 했다. 그리고 순매출액이 72억 1,800만 크로나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이게 무려 1조 1,900억 원에 달하는 이런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출을 올린 기업인 거죠. 직원 숫자도 2만 명 정도가 되고 자회사가 250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규모의 회사라고 합니다. 이게 운영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는데 규모도 놀라웠는데 이분들이 그 250개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회사나 이런 거를 소개하시면서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에 있다. 근데 그 자회사가 인구가 저밀도 지역에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왜 고밀도 지역에 스톡홀름이나 이런데 여기에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이게 북부지방 같은 스웨덴의 북부지방은 광산업이나 임업 같은 게 주로 많은데 이런 산업이 여기도 약간씩 점점 쇠퇴하고 있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은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스톡홀름이나 이런 중심가는 직장을 오히려 구할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들은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저밀도 지역에 이 3할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하고는 좀 다르구나. 기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이 3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경년으로 장애인 통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이런 거래요. 장애가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물어보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는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994년 이래로는 이 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고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 또는 기능이 저하된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여부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돼서 기계적인 손상을 입었는지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어때서 내가 이런 일상생활을 하기에 불편한 거, 내가 이런 일을 하기에 불편한 거, 이런 거에 대한 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장애인 통계를 보면은 수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같은 해 수치인데도 그 조사한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제로 해서 몇 명이 딱 등록돼 있다 이러면 분명하잖아요. 언제나 숫자가. 근데 이런 약간의 차이는 이 조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스웨덴 전체 인구의 15.5%가 넓은 의미에서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구의 그 전체는 아니고 8.8% 정도는 장애로 인해서 일할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 전에 한 8%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런 8.8%의 일할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는 게 좀 그런 개념을 같이 상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장애 유형별 이 안에서 구분도 뭐 정신장애 15%, 지적장애 20%,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장애 분류 자체가 굉장히 좀 포괄적이어가지고 이런 분류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의존증이나 마약 중독 이런 것도 장애로 분류해서 한 10% 정도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알레르기나 천식이라던가 읽기 쓰기 장애 이것도 다 장애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거냐 후천적인 거냐 이게 개의치 않는 거였고, 그리고 그게 노령에 의한 거냐 뭐 중도장애냐 이런 것도 개의치 않는 거고, 장애가 있는 뭔가를 생활하기가 불편한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서 장애 자체를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지니까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더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소개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일터, 어린이집, 학교, 뭐 쇼핑몰, 주택 어디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게 장애인 정책을 펴는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2000년 스웨덴 보건사회부에서 장애인 비전을 제시한 게 이런 거죠. 나는 모든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함께 사용한다. 특별한 문을 통하거나 우회해 갈 필요가 없다. 좋아하는 사람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다. 지원 차량이 그 시간을 결정하지 않는다. 혼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류장 알림 소리를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차한다. 이게 장애인 정책의 비전이고,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웨덴에 이분들이 직업을 이제 사말로 가서 직업을 이 기업체에 일하게 되는 방식이 내가 사말에 가서 일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에는 직업 알선소로 가신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업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는 직업 알선소로 가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럼 직업 알선소에서 그 사람한테 맞는 직업이 적합한 일이 있는지를 알아봐주고 구해주고, 또 직업을 구해주는 게 아니더라도 어떤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 프로그램 이런 거를 안내를 해주고, 그거를 전부 다 구경 직업 알선소에서 하는데, 장애인 분들도 거기 가서 상담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어떤 기업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면은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프로그램도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다? 그럼 이분한테는 사말이 적합하겠다? 그러면 사말을 권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사말을 찾아가거나 사말에서 이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업 알선소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면은 일반 노동시장과 사말 거기에 적합한 그 사람한테 적합한 곳을 구해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사말에 가서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사말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을 사말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는 거죠.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제 어떤 수요가 항상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수요도 변하니까 어떤 직업 아이템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내놓는 곳들이 사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말이 다른 회사하고 다른 좋은 점은 스웨덴이 굉장히 노동 유연성이 좀 높은 나라인데 일이 없다 그래서 이분들을 해고하진 않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주로 일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일이 없어도 일을 조정을 통해서 더 다른 곳들을 계속 구해주지, 일이 없으니 이제 그만 일하시오라는 게 없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고요. 아까 그 5% 정도는 정규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여된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지원하는 역할들을 사말에서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답니다. 개인을 보내기도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그룹을 지어서 보낸대요. 장애인분들 4명, 5명 이렇게 해서 그 기업체,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그룹을 지어가야지 적응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렇게 보내드리고, 장기간 한 1년 정도 파견처럼 근무를 하게 하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3할에서 계속 그분들을 3할 직원이 파견된 걸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 거기에서 뭐 환경이 제대로 안 갖춰진 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고요. 1년 내에 그 기업체에 고용돼 있다 하더라도 나 여기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안 맞아서 잘 못하겠어. 그럼 언제든지 3할로 돌아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부가 보전을 해준다고 그래요. 공기업과 사기업 어디나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장애인들이 일하는 임금과 처우하고 장애인분들이 일하는 임금과 처우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장을 해준다 그럽니다. 근데 정부에서 보전을 해준 거는 이런 거죠. 아무래도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는 업무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임금의 형태로 국가가 기업체에다 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의 한 60% 정도를 지원을 평균적으로 해주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은 이게 평균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받는 임금도 280만 원, 이게 최저임금의 보통 평균적인 임금 수준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60%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 규모는 그 매년 그때그때 의논을 해서 정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평생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4년을 지원해 주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4년은 왜 그러나요? 그분들을 고용했으면은 고용 기간 동안 내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4년 동안에 장애인분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익혀서 비장애인하고 큰 차이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간을 4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업무를 제대로 익히라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럼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쭤봤습니다. 네, 창고 관리하거나 뭐 배달 조립 이런 일들이 많고요. 뭐 예를 들면은 컴퓨터 잉크 채우는 회사에서 잉크 채우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슈퍼에서 파는 향료 같은 거 포장하는 일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볼보 같은 큰 자동차 회사에도 취업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백밀러 같은 거 포장하는 일 그런 업무들을 한다고 하고요. 어떤 각종 전선 같은 거 포장하는 일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청소업종에 저희가 방문했던 것도 세탁물 사업장이었는데요. 청소나 세탁물 이런 쪽에 비중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7,000명 정도가 청소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공장에서도 많이 일을 하시는데 기계 엔지니어링, 전기 엔지니어링, 뭐 전자공학 이런 분야에도 다 다양하게 진출을 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거의 모든 노동시장에 사실은 조금씩은 다 진출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3할 직원분에게. 그래서 여기 홍보위원분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한국에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장애 등급제라는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의견을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애 등급제를 당연히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죠. 저희는 의사한테 가서 그 사람이 뭐를 손을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혼자서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1등급부터 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사람을 가지고 그럼 등급 판정이라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고 어디서 정해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분도 우리의 등급제를 잘 이해를 못 하시면서 스웨덴이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도 사회보건국의 의사들이 뭔가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정하기는 한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딱 거기에 맞춰서 몇 점이면은 몇 등급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일할 능력이 이 사람이 50% 정도가 있느냐 70%가 정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좀 따지는 식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51%인 사람도 있고 52%인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얘기를 하면 말씀을 하시면서
등급을 정하려면 단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사람의 상태를 단일한 기준으로 정하느냐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직업과 환경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가 있어서 내가 혼자서 밥을 못 먹을 수 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완벽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할 거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가 그다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등급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그런 거를 정할 때에는 서비스를 정하는 행정 편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야지 대상자를 사실은 저희가 제한을 두기에 좋으니까 그렇게 정하는 것이어서 참 또 한 번 그게 반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지 혜택이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어떤 제도에 뭔가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중증의 내가 그 전년도에 검사했을 때보다 올해 들어서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점점 더 중증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뭐 내가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일할 능력이 없는지 이런 거를 증명해야만 제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구조. 이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때 또 다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곳이 이 사말에서 운영하는 알칼라 세탁 작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말에 있는 그 작업장, 직접 운영을 하는 작업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갈 때에는 저희가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사실은 좀 상당히 갔었습니다. 거리가 꽤 저희가 갔던 것 중에 가장 많이 걸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작업장이라서 좀 외곽에 있는 것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다니시는 작업장인데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는 약간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여기 계신 은빛 머리를 가지신 분이 이곳의 작업장의 총 책임자였는데 이분은 은퇴한 교사라고 하십니다. 교직 생활을 은퇴하고 이 작업장 총책임자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요것도 좀 독특한 구조구나. 굉장히 노인분 일을 은퇴한 뒤에도 내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이곳에 이게 작업장이 상당히 넓잖아요. 저 작업장의 특성들이 일반 작업장하고 다른 게 이 모든 작업 도구들이 전부 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디자인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이곳에는 한 50여 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적장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분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장애를 뭘 완화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런 곳이 아니다. 여기는 노동하는 곳이다. 일하는 곳이어서 일하는 거를 중심으로 모든 게 구조가 그렇게 갖춰져 있는 곳이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장의 특성에 맞게 이 세탁물이 들어와서 그것을 세탁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세부적으로 다 쪼개 놓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작업 한 과정 한 과정, 그러니까 세탁물을 수거해서 그거를 분류해서 빨래를 하고, 세탁기가 빨래를 하지만 다시 다림질을 하고 분류를 해서 다시 배송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쪼개 놓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쪼개 놓는 이유가 오는 분들이 어떤 작업에 가장 적합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작업을 배치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 공정을 그렇게 쪼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에 1인당 그렇게 쪼개져 있는 작업들을 내가 한 가지 작업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탁물 바구니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장애 특성을 고려해서 바퀴가 달려 있어서 무겁게 들고 가거나 이동을 그렇게 하지 않고 바퀴로 쓱 밀고 갈 수 있게, 그것도 내가 그냥 손에 닿는 이 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도 그 세탁물 자체에 담는 바구니의 무게도 2kg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가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 곳도 세탁기를 뭐 이렇게
몸을 숙이거나 힘들게 꺼내지 않게 내가 바로 그냥 일하는 동선에 딱 맞춰서 그 높이에 맞게 그것들을 다 디자인해서 그런 작업장을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다리미대 높이 같은 경우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다리미대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키가 체구가 아주 작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게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성분이 있었는데 체구가 큰 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이게 높낮이가 높게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일하는 그 공간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작업대도 다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 작업 같은 경우는 이분의 설명이 스웨덴어를 몰라도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이 주로 와 있는 작업자긴 한데 이 장애인분들의 작업을 돕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돕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스웨덴을 몰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이민자분들이 와서 코디하시는, 그렇게 이게 앞뒤가 맞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전 작업 지시를 총체적으로 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그 코디네이터 가운데, 코디네이터가 여기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또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라고 비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꼭 껴서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곳의 업무 시간은 오전에 일찍 일을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데 한 7시부터 3시 반 정도까지 일하고, 시간제 근무자들도 있어서 시간대별로 일을 하기도 하는데, 그 자체 근무 시간도 종일 일을 할 거냐, 파트타임으로 할 거냐, 오전만 할 거냐, 이 선택도 그분의 장애인 유형과 그 일할 능력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이 곳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도 최저임금은 적용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장애인 일을 고용을 해도 사실 최저임금의 제외인데, 그래서 그것도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업장을 운영하는 재정 상태는 기본적으로 한 86% 정도가 정부 보조금이고 나머지 14%가 자체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 스웨덴 본사 지원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까지 적자를, 저희가 갔던 곳이 잘하는 사업장이어서 그런지 적자를 본 적이 없었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늘 바쁘게 돌아갔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탁 작업장이 보호된 시장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점 계약을 하거나 어디 관공서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세탁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하고 경쟁을 통해서 자기네가 그 작업장 시장을 개척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여기에서 하시는 곳들은 물론 그것도 계약이긴 한데 연금생활자, 아까 노인분들 봤는데 세탁이나 청소 서비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그 세탁물 갖다가 하는 것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호된 시장인데 사말에 소속돼 있는 청소 용역하는 그 곳들에 저기 걸려 있는 것들이 청소 도구들이잖아요. 저거를 갖다가 이곳에서 세탁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네가 설명에 의하면은 민간 세탁소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 경쟁 속에서도 장애분들이 일을 하시지만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는 늘 수입을 내고 있고 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어려워서 문을 닫거나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친 적이 없었다라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곳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시간 반, 2시간 동안 숨차게 여러분들도 같이 스웨덴의 곳곳을 돌아보셨는데, 제가 스웨덴에서 얻었던 교훈은 단점도 있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다니면서 봤을 때 좋은 점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는 정말 배우고 싶다. 이런 제도와 사회 분위기와 문화와 이런 것들도 많았고, 또 보면서 이거는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스웨덴 왕궁 가는 길에 너무나 뜬금없이 있었던 화장실입니다. 유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는 멋진 거리에 유료 화장실이 있는데 돈을 내고 이용하는데, 스웨덴에서는 버거킹을 가도 화장실이 유료더라고요. 스웨덴 중앙역을 가도 거기에
유료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아 여기는 무료 화장실은 없구나. 이것도 좀 이 사회의 독특한 면이었고 그리고 아파트가 저희가 돈을 아끼느라고 숙소를 호텔 같은 데서 묵지 못하고 민박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세를 내서 민박을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사실 좀 추웠습니다. 겨울에 가서 춥기도 추웠지만 이 아파트 안에도 실내 온도가 저희같이 이렇게 쩔쩔 끓게 이런 난방을 하는 곳이 아니어가지고 내복 2벌 입고 그러고 잠을 자고 핫팩 붙이고 자고 그래야 될 정도로 상당히 쌀쌀했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느린 거예요. 컴퓨터 속도가. 그래서 뭐 하나 다운을 받아서 보기에는 어렵고 이메일 정도 주고받는 그런 속도였는데 IT 강국이라고 합니다. 스웨덴도. 근데 우리나라처럼 완전 초고속 통신망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 그러니까 그게 사회의 저력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 머물렀던 그 민박집에 샤워기가 고장나 있었는데 정말 그 샤워기 고쳐주고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사람을 부르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고쳐야지 불러가지고 고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민박집 주인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었고 저쪽에 보시면 저게 주류 판매장이에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웨덴 사회가 살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술을 아무 데서나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한 저 주류 판매장에 가야만 술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저기 보시면은 저거는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주류 판매장이었는데 번호표 뽑아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 정도의 주류 판매장을 갔었는데 한 군데는 슈퍼마켓처럼 술이 쫙 진열돼 있어서 골라가지고 담아서 계산을 하는 곳이었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술을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저 은행처럼 창구처럼 돼 있어가지고 번호표 뽑아서 내가 어떤 술을 원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갖다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저기가 주류 판매장에 문을 일찍 닫아요. 저녁 때까지 문을 열지 않고 5시, 6시 때 되면 이미 문을 닫아서 술을 구하려면 상당히 공을 들여서 구해야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술집에서도 그렇게 취하게들 마시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안정돼 있고 평온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좀 심심하고 외롭고 그럴 수도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은 그러니까 스웨덴이 유토피아여서가 아니라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나라에서 사회복지 제도를 잘 갖춘다면은 이런 나라가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지 제도를 갖추는 것이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는 것이 환상이 아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다는 게 이 나라를 다녀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배우면서 얻었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들은 제도를 만들고 그거를 운영하고 해나가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저 나라가 저만큼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뭔가를 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훨씬 저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확신이 생겨서 앞으로도 제가 정치권에서 이런 제도를 확립해 나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흥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잔잔한 복지국가에 대한 혁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접니다.